자, 투자 마치고요. 금융 파트로 가겠습니다. 금융 파트는 이제 교재로는 434페이지입니다. 갈게요. 일단은 좀 전에 투자 파트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죠? 투자 파트는 뭐 여러분만 힘들어하시는 게 아니라 전국 수강생들이 다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 2, 3, 4, 5, 6 계속 심화학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만 가져가세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이번 연도 27회 때는 제가 또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26회 때 제 강의를 들은 해커스 수강생분이 저한테 뭐 나중에 특강한 자료에서 한 95%를 적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뭐 합격생이 나오셔서 또 고맙고,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저한테는 그냥 또 하나의 책찍질이라고 하고, 27회 때는 많은 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많은 적중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하고, 책은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있죠. 그죠? 체크하는 데가 있고, 책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여기 또 다른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책은 잘 쓰셨어요. 그죠? 잘 쓰셨는데, 책 자체에 이제 조금 이론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줄여드리면서, 일단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파란 색깔로 칠한 거 있죠. 그죠? 그거 위주로 좀 가세요. 파란 색깔. 가끔 가다가 제가 파란 색깔 쓴 거 외에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거기다 제가 체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도 제가 한 10몇 년이 강의 되는데, 이 강의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올 것만 해드리는 게 낫지, 괜히 쓸데없는 거 해줬다가 나머지 더 시간이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탁탁 나오는 것만 탁탁 갈 테니까 저랑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부동산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올해 볼 게 27회거든요. 그죠? 27회는 굉장합니다. 이 기간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됐던 게 있을 거예요, 틀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 강의하지만, 제가 이제 부동산학 박사를 이수하고 이제 교수 입장에서 본다면, 출제는 기출문제에서 나와요. 무슨 문제에서 나온다? 기출.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가 계속 기출이죠, 그죠? 그래서 1, 2월 달에 기출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가세요. 기출문제에서 출제원들은 한계입니다, 한계. 이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문제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가지고 돌려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가 문제가 22문제라는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제가 얘기를 해서 뒤에 보시면 해설 있죠, 그죠? 해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씩 풀어드리고 해설을 가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그래서 꼭 기출 문제를 잡으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테마 강의가 번호를 매길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 부동산 금융은 따라해 보세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 그럼 부동산을 자금을 융통한다는 것은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에요. 담보. 근데 토지금융보다는 주택금융을 주조로 이룹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주택담보를 했을 때 LTV와 DTI라는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어요. 그죠? 이걸 갖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반드시 떴어요. 당연히 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행 가시면 고정금리만 있나요? 변동금리도 있나요? 변동이 있죠. 그죠? 고정과 변동금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고정금리를 물어보는 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약정이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조기 상환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참 재밌어요.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것은 제가 지금 번호를 매겨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뭐가 나왔냐면 고정금리 상환인데요. 여러분들 왜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납부하고 상환하는 방식을 고르라 그래요. 원리금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내는다는 거죠.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원금 균등을 하시겠습니까? 체증식으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배정이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원금과 원리금의 계산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해두세요. 적중됐습니다. 원금 균등에서 나왔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맛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뭐 특강도 아니고 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만 딱딱 찍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이론을 배운다 싶어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죠? 자, 우리가 이 주택금융입니다. 편안하게 들어보셔서 책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 저자분 잘 쓰셨는데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 머릿속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교과서가 한 4개, 5군데 있는 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들어보시면요.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소비금융이 있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는 개발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게 가장 시초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만 늘어나야 돼요. 공급도 늘어나야 돼요. 두 가지를 다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줘서 수요자 금융이라 그래요. 수요를 늘리는 거고요. 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입니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이 책들은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소비금융은 무주택 서민들이에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줍니다. 자, 이걸 저당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저당대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따 책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우리 정책적 이 금융이 저당대부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갑이 무주택 서민자가 우선이고요. 우리가 19세 이상이어야 되고,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1억 중에서 70%까지 땡겨줍니다, 대부 비율을. 그래서 빌린 사람을 차입자라고 하고요. 빌려준 은행을 대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A은행을.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7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 우리가 원리금을 갚아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장기예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상한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일시불로 대출해 줍니다. 일시불 대부예요. 대부고 그 다음에 상한은 장기 분할 상한입니다. 장기 분할 상한이고 그 다음에 장기고 절이에요. 근데 개발금융은 주택 건설업자한테 빌려줘요. 주택 건설업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대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건축대부라는 건 뭐냐면 아직 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준다는 거예요. 자, 건설회사가 토지를 샀어요. 저도 건설회사 다녀봤지만 자, 이 감리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감리를 받아요. 받아서 1층 짓고 도장 받고 은행과 돈 빌리고 2층 짓습니다. 단계적 대부예요. 그러면은 일시불 대부가 아니라 단계적 대부라고 하셔야 됩니다. 단계적 대부. 그러면 우리가 공사는 한 2, 3년이면 끝납니다. 2, 3년. 얘보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고 절이가 아니라 고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분할 상한이 아니라 일시불 상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을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어디에 이 저자분이 해놓으셨냐면 넘기셔 보세요. 맨 끝에 가시면 박스에 511페이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이라는 박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당대부와 건축대부로 나눠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누셨어요. 소비금융은 개인의 주택을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요자 금융이고, 그래서 모기지론이 대표적이고 우리가 대출해 주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금융이고, 개발금융은 이 공급업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좀 전에 건축대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정도.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자산업 펀드 신디케이트 PF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먼저 탁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별표를 칠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넘기시면은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 페이지 가시면 뭐 다른 거 했던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5페이지로 가시면 435페이지로 가시면 주택
금융, 소비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소비금융은 굴구시 대부분 고정금리 저금리고 원리금상은 장기상환이고 정책적 특수금융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가시면 뭐 대출 이자율 대출 금리는 어떻게 돼요? 파란 색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대출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가 상환 부담이 적어지고 대출 수요는 증가하고 이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겠죠. 이자가 낮아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파란 색깔이. 체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융자금,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이것도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융자금은 내가 전체 금액이에요. 자, 10년 동안, 융자금을 받았다. 그럼 융자금이 대출 원금이고, 저당 대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억을 받았대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을 해서 상환한 금액과 잔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을 상환했고요,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상환금이라고 하고 얘를 잔금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저당 잔금이 잔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러면은 1억에서 6천만 원은 60%가 상환 비율이 되고요. 비율이 되고 40%가 잔금 비율이 됩니다. 잔금 비율이. 그래서 밑에 가시면 어때요? 융자금은 최초에 융자받은 금액이고 저당 잔금은 대출 기간 중 상환받지 못하고 남은 융자이고 잔금 비율 밑줄 쳐보세요. 어때요? 대출 원금에 대한 잔금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죠. 상환 비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상환된 금액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럼 박스 넘기시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은 1이라고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잔금 비율이 어떻게 돼요? 0.4죠. 소수점 본다면 상환 비율이 0.6이죠, 그죠? 이걸 더하면 1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정도는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대출 기간이 있고 파란 색깔 가세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융자 기간이 길어요. 그럼 길수록 매기간 상환 부담이 좀 작으니까 대출 수요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젊습니다. 단기였어요? 장기였어요? 장기죠. 절입니까? 고립니까? 절이죠. 그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겁니까? 원금과 이자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채 서비스액이다 또는 저당 지불액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부액이 아닙니다. 지불액이고 그다음에 월부금. 요 4번에다가 별표 쳐놔보세요. 원리금이라는 표현이 여러 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그다음에 월부금.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거치기간, 아까 기억나시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래서 거치하는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고 기간이 끝나면 상환한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밑에 양가로 5번에다가. 부동산 대출 관련 주요 비율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 3개 치시 바랍니다. 3개. 거의 출제가 됩니다. LTV와 오른쪽 DTI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가겠는데 LTV와 DTI입니다. 자, 아까 제가 번호 매겼던 첫 번째입니다. 계산 문제가 뜨는데요. 자, LTV는 자, 우리가 투자론에선 대부 비율이라고 배웠죠. 자, 이걸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가 기준이에요. 자산 가치.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면 자, 70%가 되게 되면 7천만 원까지 빌려줘서 융자액이 됩니다. 융자액.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봐봐요. 아까 장기 저리로 해야 기간이 길고 이자를 낮아야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가 늘어나려면요. 자, 얘를 상향 조정시킵니다. 상향 조정시킨다는 자체는 더 많이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90%면 9천까지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느냐 하향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져요. 그럼 지금 거래가 막 안 일어나고 거래가 안 일어나고 안 좋아. 그럼 수요를 늘리려면요. 상향 조정합니다. 너무 지금 너무 과열돼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규제를 해야 됩니까? 상향 조정합니까? 하향 조정합니까?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근데 DTI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DTI라는 게 왜 만들어지냐? 자, 들어보세요.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대비 투 인컴. 자, 얘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봅니다. 어느 투기 지역에 막 집값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렛대 효과로서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 사두기만 하면 그냥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삽니다. 그럼 자기만 삽니까? 와이프도 사줍니까? 애들도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니네들 DTI로 가자. DTI는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연소득이 기준이야. 뭐가 기준이다? 연소득은 뒷줄마다 그냥이에요. 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어서 그 한도 내에서 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따가 여기 계산 문제는요. 1, 2월 달에 제가 하라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1, 2월 달에 다음 페이지 해드릴 건데 제가 분명 해드릴 건데 이 둘 중에서요. 작은 금액을 선택해요. 적은 금액을. DTI가 나옵니다.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 주실게.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왜 여러분들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무슨 상수? 저당상수. 그래서 요거는 강의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계산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은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1억이다. 얘가 40%다. 그러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죠? 4천만 원. 그럼 얘가 4천만 원이면 자, 얘를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죠? 왜냐면 하나를 구하라 그럴 때는 계산 방식에 두 개는 다 구해줘요. 0.1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0.1이 10%거든요. 그럼 이거를 나누게 됩니다. 이걸 나누게 되면은 4억이 되거든요. 그죠?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자, 6을 3하고 곱하기 2로 곱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너무 힘드시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입니까? 나눌 수도 있습니까? 나눌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이라는 것은 항상 계산 방식이 밑에가 0.1이라는 건 항상 계산을 하게 되면 공 하나가 더 붙어요. 4억이 됩니다. 그죠? 그럼 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60%로) 상향 조정시킵니다. 그죠? 참여하십시오. 얼마가 돼요? 6천. 얼마가 돼요? 6억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상향 조정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상향 조정하면은 더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고 하향 조정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득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DTI2를 보세요. DTI, 박스에 보시면 DTI2 보시면 여기다가 기타 부채도 들어갑니다. 기타 부채. 그래서 기타 부채가 있으면 이것도 제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부채 이자 상환 조정이 들어갑니다. 이사. 자, 그럼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시켜드릴 텐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얘가 은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이거를 빌리기 전에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갖고 계속 이자를 내고 있대요. 그 은행은 안 위험합니까? 위험합니까? 위험해요. 이거 빼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계속 내고 있다, 연. 그럼 4천에서 1,000만 원 빼면 3천이 되죠. 그죠? 그러면 3천이니까, 야, 너 3원만 갖고 와. 왜요? 야, 너 1,000만 원 계속 지금 내고 있잖아. 그거 빼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더 제한이 됩니까? 제한이 되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인데, 일단 파란 색깔 갑니다. 양가로 5번, 1번에 맨 끝에 오른쪽에 가시면 기억 갑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융자 금액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수요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니은. 그러면 담보 인정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의 채무령 위험이 커지므로 대출 이자는 높아지겠죠.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 별표처럼 오세요.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은 위험합니다. 그럼 대출에 대한 이자도 높아진다는 게 기준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자, 우리가 그냥입니까? 연소득입니까?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 비율로 체크해서 대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쭉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분이 책은 잘 쓰셨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얘는 소득이에요, 부동산의 가치예요. 소득한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없죠. 기타 부채 상관없죠. 그죠? 근데 그냥입니까? 얘는 소득이 상관이 있습니까? 있고, 기타 부채 상관이 있죠. 그 다음에 얘는 기간이 더 길다고 해서 더 많이 빌려주진 않아요. 그죠? 근데 얘는 계산을 해보면 기간이 길어지면 이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간과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제가 요약집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요약으로.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핵심이 넘기시면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자,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못 풉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 둘 중에서 큰 금액 선택하라 했어요. 작은 금액 선택하라 했어요. 작은 금액이죠. 갈게요. 자, A가 다음과 같이 수직은행에 주택 담보를 대출받았다.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자, 대출 승인 LTV가 더 빠릅니다. LTV가 60%라고 되어 있죠. 이제 풀어드릴게요. 천천히. 자, 60%고 담보가액이 5억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에 보시면 담보평가가액이 5억이라고 되어 있나요? 보시고 계십니까? 그럼 얘가 빨라. 5, 6이 3억이죠. 3억. 그냥 3억. 그러면 3억이 나왔어. 그럼 3억 나오고 DTI가 나오면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 선택해요. 그죠? 그럼 찍더라도 3억 이상 찍으면 안 되겠죠. 3억 이상으로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DTI를 구해야겠는데. 자, 한번 도와주세요. DTI는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나요? 40%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소득은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6천 차셨습니까? 그럼 자, 여러분 요거 강의에 참여하십시오. 자, 따라해보세요. 6, 4, 24죠. 그죠? 전체 금액이 2,400이라는 거예요. 전체 금액이. 그죠? 2,400. 근데 그냥 있어요. 기존 사업 자금에 대한 대출이 있어요. 1,200만 원씩 나갑니다. 이거 빼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일로 와봐요. 2,400에서 1,200 빼요. 얼마예요? 1,200이 되죠. 그죠? 이 1,200만 원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1,20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갑니다. 저도 이제 공인 자격증은 아직 출제원의 자격은 있지만 좀 제가 하게 되면은 출제 못해요. 강의 못해요. 민간 자격증 하는데요. 계산 문제는 항상 우리 출제원들이 맞춥니다. 딱 숫자를. 그래서 0.1로 맞히면 1억 2천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좀 까칠한 출제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요거를 없애버려요. 뒤에를. 그럼 얼마로 나누면 0.12로 나눠버려요. 그죠? 그래서 0.12로 이 1을 맞춰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출제원이에요. 저 보세요. 그럼 1,300만 원 나오면 얼마로 맞힐까? 오, 깜짝아. 0.13 맞죠? 제가 출제하셔도 되겠네. 1,500원 나오면 0.15. 느낌 오셨어요? 이런 것도 깨뜨리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딱 떨어지니까 1억으로 싹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큰 금액이 선택돼요? 작은 금액이 선택돼요? 3억입니까? 1억입니까? 1억. 1번이 정도. 이거 굉장히 연습하십시오. 집에 가서 별표 쳐놓으시고 계속 하세요.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요. 출제원이 뭐 별 문제가 없으면 27에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99%입니다. 90%. 그죠? 그래서 꼭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서 1번 정답 1번 돼 있죠? 1, 2월 달에는 계산 문제를 조금씩 다뤄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고정금리 별표 쳐놓으세요. 고정금리에도 이제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고 고정과 변동금리로 이제 갈 텐데 순서대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시면 고정이자율의 결정 요인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고정금리는 바뀝니까? 일정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은행들이 큰일 났다. 야, 고정으로 하게 되면 이거 안 바뀌는구나. 야, 그러면 처음부터 가산을 하자. 작정을 하는 거죠. 고정금리는 밑에 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명목금리라는 게 있죠. 그죠? 이 명목금리는 이제 인플레를 고려하는 이자로 잡아버려요. 명목금리를. 그래서 은행이 명목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먹는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에다가 자,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죠. 그죠? 대출에 대한 위험이 뭐 채무불이행 위험이나 있다 다 있을 텐데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한다는 거죠. 뺄 수도 있습니다.
대가 프리미엄. 그래서 위험에 대한 할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를 고려합니다. 예상 인플레를. 자, 그러면 파란 글씨 고정금리는 이 대출금리는 예상 인플레 반영한 명목금리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3번 고정으로 하는 대출 이후에 실질금리가 변화해도 최초에 적용되는 명목금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낮을까요? 더 높을까요? 높죠. 그죠? 여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별표 전화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은 그때그때 바꾸거든요. 인플레에 따라서. 그죠? 근데 고정은 못 바꾸니까 얘네들이 야, 큰일 났다. 그러면은 예상 인플레를 크게 잡자. 그죠? 그래서 변동보다는 염자할 때 초기 할 때 더 이자를 많이 붙여버려요. 그죠? 그러면 변동과 고정 중에서 초기 이자는 누가 더 높다? 고정이 높다는 게 시험제 나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대출 시점에서. 그래서 다시 가겠지만 너무 중요해서 3번 시험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초기 이자율이 낮다, 높다. 높다. 왜 높다? 예상 인플레를 가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대출 기간의 대출 위험, 저당 위험의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건 그냥 넘어갈게요. 채무 불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번 차입자가 갑자기 돈을 빌렸을 때보다 소득이 확 감소했어. 그럼 못 갚죠. 그다음에 또 주택 가치가 확 하락해. 그래서 대부분이 상승을 해서 대출 기간이 대출 원금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자 따라해보세요. 무슨 불행 위험이다? 채무 불행 위험. 그만큼 대출 기간이 원금 회수 위험이 생겼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넘기세요.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죠? 시장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어때요? 추가적인 대출 이자를 반영하지 못하죠. 은행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그만큼 니은의 별표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이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돼 있어. 그럼 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자율 수합이라는 게 있죠. 그죠? 이자율 수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합은 그냥입니까? 바꾼다는 겁니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고정으로 했다가 나중에 변동으로 싹 바꿔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잠깐 힘드시지만 페이지 가시면 44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442로 가시면 거기 여러분들 기출 파헤치기 있어요? 별표 쳐놓으시고 기출 파헤치기. 자,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좀 전에 여러분들 LTV와 DTI를 배우셨죠? 그죠? 요거 높여야 돼요. 위험을 낮추려면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정금리로 가는 게 나아요? 변동금리로 가는 게 나아요? 변동을 하는 게 낫죠.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왜 저번 시간에 왜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부채 감당률은 1.0 이하가 아니라 1.0 이상이 돼야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수합이에요. 수합은 이제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정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변동으로 싹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 정답입니까? 5번이다. 그렇게만 잡아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수합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뭐 그렇게 깊게 뭐 물어보진 않아. 수합은 고정해서 변동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은행이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가시면 440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조기상환 위험은 자 일단 파란 글씨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는 대출위의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갑돌이가 빌린 사람이 차입자고요. A은행이 대출자예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자, 26회라고 적어 놓으시고
기출문제 나중에 풀어볼 텐데요. 자, 얘가 만약에 대출해 주게 되면 원리금을 갚아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자가 약정이자예요. 약정이자율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럼 약정이자율이 만약에 6%인데 시장이자율이, 지금 시장이자율이 중요합니다. 시장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4%로. 그럼 얘가 빌린 이가 많거든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차입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조기상환할까요? 조기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죠? 조기상환을 합니다. 그럼 조기상환하게 되면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상환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자를 못 받고요, 얘 말고 다른 사람을 갈아타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못 받는 위험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위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못하게 막는 게, 왜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중도상환 수수료. 그죠? 그래서 장치를 해요. 근데 이제 얘가 봤을 때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야. 수수료가 봤을 때 내가 조기상환 하는 자체가 내 이자가 더 이익이 생길 것 같아. 단들 같다면.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서 조기상환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 위험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조기상환은 시장금리가 하락할 때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니은의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는, 자, 밑줄 쳐 보세요. 어때요? 대출 위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하락하면 이게 시험 문제 작년에 이게 하락이 아니라 높아지면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락하면 타 금융기관부터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을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기상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무슨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할 경우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 이자 수익이 상실할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위해서 제가 아까 중도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기상환이라는 자체가 아까 이 시장금리가 하락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키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동성 위험은 뭐냐면,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에요. 그럼 파란 글씨 가볼게요. 자, 니은에 가시면 단기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이 불일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자, A은행은 자, 을돌이가 1억을 예치하면 예금금리를 줍니다. 그래서 갑돌이한테 1억을 빌려줘서 대출금리를 받습니다. 근데 이 대출금리의 약정이 아까 왜 보금자리론이 10년 이상이라고 했었죠.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빌려줍니다. 장기예요, 장기.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예치시키는 건요, 30년 동안 예치시킨 건 없죠. 그래서 1년 만기냐, 2년 만기냐. 그래서 단기. 그러면 단기 자금을 끌어들여다가 이 장기로 빌려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자꾸 야, 돈 내놔. 그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고갈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현금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기억에 대출 기간이 자금이 부족한 겁니다. 세 번째 보시면 대개 예금의 만기는 예치시키는 건 5년 미만이고 대출해 주는 건 10년 이상이에요.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조달할 땐 자금을 장기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이 원금 회수 불확실성 위험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채권을, 대출 채권을 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현금이 들어오죠. 그럼 유동성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나중에 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법률적, 행정적은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대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 시장 개입에 대한 위험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양가로 3번에 고정금리 저당대출의 특징에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게 이제 그 박스에 있는 게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뚱땡이 우리가 파란 글씨가,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아까 명목금리는 예상 인플레를 고려한 거죠, 그죠? 들어보세요. 자, 실질금리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더합니다. 그럼 얘가 6%고 얘가 1%면 얘는 5%가 되고
실질 금리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실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명목은 인플레를 고려하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서 처음에 고정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 기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실질 금리라는 것은요. 명목금리에서 우리가 예상 인플레를 뺍니다. 예상 인플레를. 그래서 6%에서 1% 빼면 5%가 실질적으로 은행이 먹는 이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거 제가 강의한 다음에 요거 들어갈 건데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요. 은행 위험합니다. 자, 여러분이 입을 여보세요. 지금 변동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고정 얘기하고 있어요. 6%안 바뀝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되더라도 차입자는 손해를 보질 않아요. 대출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만큼 대출자는 이 실질이자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요 문제 실제 인플레가 2%가 됐고 예상이 1%입니다. 실제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따 파란 색깔 대출 기간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을 봐서 고정금리는 은행이 위험하게 돼요. 들어가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했죠, 지금.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상한 것보다 실제 인플레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대출 기간은 실제 인플레만큼 추가로 이자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이 시험 문제입니다. 대출 기간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을 받죠. 그게 바꿔서 나왔어요. 별표를 탕 치시고 야간 펜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3번의 파란 색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금리 변동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차입자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변동 이자율 저당으로 갑니다. 변동 이자율.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고정은 은행이 위험하니까 이걸 전가시키는 게 그냥입니까? 변동금입니까? 변동이에요.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전가시키냐?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대출금리라는 것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가상금리. 자, 기준금리는 이제 인덱스, 지표금리라고 하고 가산은 마진인데요. 자, 기준은 이제 이따가 CD금리와 코픽스금리라는 게 나올 겁니다. CD금리는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금리를 만들어서 3개월마다 조정됩니다. 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평균을 낸 게 코픽스입니다. 코픽스 금리. 그럼 코픽스 금리는 6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가상금리는 차입자에 따라서 마진이 틀려져요. 그래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금융을 좀 잘 하시려면 담보대출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작년에 코픽스로 받아봤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연 2%가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여러분들 다 저랑 대출 받으러 어떤 은행 가게 되면요. 2%라는 건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럼 틀린 거는 가상금리가 다릅니다. 연체 실적이. 그죠? 그래서 가상금리는 이제 조회를 해요. 조회를 해서 제 주민번호 치고 조회를 해갖고 연체 실적이 있다든가 이 거래 실적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조회합니다. 가상금리를 이제 정해줘요. 그래서 너 1%, 너는 0.5, 너 0.7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럼 1%를 딱 정했다면은 얘는 이 변동도 계약 기간이 있어요. 계약이 끝날 때까지 가산은 그대로 갑니다.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고 바뀌는 것은 기준금리가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입을 열어보세요. CD는 몇 개월이죠? 3개월이고 코피스는 더 길죠. 맞나요?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어머 교수님 왜요? 아니 왜 이거 뭐 헷갈려 죽겠는데 왜 이거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기간을 더 많이 준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여러분 1 플러스 R의 N승 복리 계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다 이자는 복리예요. 이 복리. 그죠? 이자 복리로 봤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은행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를 더 받아요. 그죠? 우리가 일수 찍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은행은 연복리, 월복리보다 일수를 찍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조정 주기가 짧아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출자예요. 여러분들은 차입자예요. 차입자는 긴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볼게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는데요. 금리 상승기 어떤 게 낫니? 그죠? 금리 하락기는 어떤 게 낫니?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고정과 변동이라는 거 있죠, 지금.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위험합니까? 위험하죠, 그죠? 차입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그럼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되죠. 대답해 주세요. 그죠? 그럼 변동이 났나요? 고정금리가 났나요? 고정이 났죠.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그냥요. 빨리 내려가야 돼요. 그럼 고정이 났나요? 변동이 났나요? 이거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아직은 코픽스가 안 떴어요. 코픽스가. 그죠? 코픽스는 변동이죠. 그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빨리 바뀌는 게 나요? 좀 늦게 바뀌는 게 그럼 CD가 낫나요? 코픽스가 낫나요? 코픽스가 낫죠. 늦게 바뀌니까. 그런가요? 코픽스가 낫고. 근데 하락을 해요? 그럼 빨리 하락하는 게 낫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늦게 바뀌는 게 나, 빨리 바뀌는 게 나. 빨리 바뀌는 게 낫죠. 그죠? 그러면 코픽스가 낫습니까? CD가 낫습니까? CD가 낫죠. 그래서 얘와 얘가 비교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봐봐. 25회 때 출제원이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실수를 했는데 20점 받아들였는데 지금 코픽스는요. 코픽스는 기준금리지 대출금리가 아니에요. 얘기해보세요. 그죠? 대출금리는 뭐와 뭐를 더한 게 대출금리입니까? 기준과 가산이에요. 근데 출제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코픽스는 대출금리다 나왔었어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서 완전히 출제원이 완전 창피했습니다. 20점 받아들였고 다 맞게 해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기준금리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코픽스는 출제가 지금 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코픽스 많이 나온다면 요거와 연결시켜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펜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떠들어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변동이자는 파란 색깔 가보세요. 자, 변동이자는 이자의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차입자. 다 파란 색깔이 기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초기 이자는 고정금리보다 낮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아까 초기의 대출 시점의 이자는 고정이 높다고 했었죠. 이게 낫죠. 그 다음에 차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변동이 초기 이자는 고정금리보다 낮아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변동금리 대출금리를 불러보세요. 못 플러스 뭐라고 돼 있나요? 자, 화이팅 하시고 기준금리, 가산금리라고 얘기했나요? 보고 계십니까? 기준금리는 아까 양도성 예금증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밑에 그 해설은 나중에 보세요. 정기예금증서가 이 CD예요. 3개월마다 조정됩니다. 그래서 91몰인데. 그래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높아지면 자 이것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별표 쳐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지겠죠. 그죠? 나왔었어요. CD 금리가 상승하면 당연히 대출금리 상승합니다. 양도성 예금증서가 낮아지면 다시 또 대출금리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 최초 대출 이후에 몇 개월마다 조정된다 그랬죠? 3개월. 자, 가산금리는 어떻게 돼요? 가산금리는 그냥입니까? 차입자에 따라 틀렸습니까? 차입자. 그래서 신용도 연체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하죠. 그 차입자 채무의 가능성이 크면 판단되면 이 가산금리를 더 우리가 더하고 위험이 적으면 또 신용도가 높으면 또 우대금리를 해서 이걸 인하시켜줘요. 3번 배표. 그러면 이 CD금리는 고정금리입니까? 당연히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죠. 그래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채택하고요. 4번. 그럼 이와 같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많이 노출되어 더군다나 차입자가 대출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감독과 금융기관의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차입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픽스가 생긴 거죠, 그죠? 넘겨보세요. 그럼 코픽스는 어떻습니까? 자, 주택담보대출 양도성 예금증서인 걸 보완한 거죠. 그래서 얘는 기준금리 가시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개념. 코피스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코피스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자 박스 쳐보세요. 자금 조달 비용을 지수화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걸 인덱스로 이제 지수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픽스 금리는 정기예금이나 CD도 들어가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균해서 연합회은행이 15일 날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 요인은 코픽스는 CD보다 기준금리 결정 요인이 다양한 게 더 기간이 아까 더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을 보시면 기준금리 조정 주기는 아까 코픽스는 제가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에다가 별표 쳐놓으셔야죠. 파란 색깔. 자, 갑니다. 금리 상승기라고 되어 있나요? 그죠? 그러면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금리 상승기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빨리 바뀌죠. 코픽스가 낫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금리 변동을 천천히 반영하는 코픽스가 이용되는 것이 우리가 조정기가 긴 상품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예상 문제입니다. A번에 발표 나오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출제된다면 출제원이 예를 냅니다. 27회 때 나올 겁니다. 그럼 27회 때 안 나오면 28회 때 나옵니다. 장기로 갈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B 갑니다. 반면 시장 금리 하락입니다. 일로 와보세요. 그 금리 하락기가 됐다 그러면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CD가 낫죠. 코피스 낫다, CD가 낫다. CD. 그래서 B에 보시면 빨리빨리 발령되니까 CD가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찾았죠? 요 A, B번 강력하게 B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코픽스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금리 상승과 하락기를 비교해서 CD와 코픽스를 비교할 겁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변동금리 대출의 특징은 금융기관은 금리 변동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을 상품을 판매한다는 게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기출문제였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3번. 기준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대출 기간에 차입자 더 많이 전가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답해 주십시오. 자, 은행은 긴 조정 주기를 원해요. 짧은 걸 원해요. 짧은 걸 원하죠. 동그라미 5번.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입자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아까 봐봐요. 하락길 때는 무슨 금리가 유리하다 그랬어요? 변동. 기억해요? 이렇게. 그 다음. 자, 밑에 가시면 파란 색깔. 금리 상한선이 설정되면 대출 상품은 차입자를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준다라고 되어 있나요? 별표 쳐놔보십시오. 금리 상한 밑줄 짝. 자, 봐봐. 여러분들 금리 하한이에요? 금리 상한이에요? 자, 우리가 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최고가격제예요. 그죠? 최고가격제는 뭐냐면 그 이상을 모두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컨닝하지 마시고 그럼 이거는 대출자를 위한 걸까요? 차입자를 위한 걸까요? 차입자죠. 그죠? 올라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금리 상한은 설정된 대출 상품은 박스 쳐보세요. 대출자를 위한 것이다. 차입자를 위한 것이다. 차입자.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줍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충 유효이자만 보면 완벽합니다. 오늘 제가 기출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요. 자 보세요. 명목 이자율이 동일하더라도 명목 이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고정금리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그죠? 동일하더라도 밑줄 쳐보세요. 이자 계산이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 기간은 기간 중 4회에 나누어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만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되어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봐봐. 지금 1억을요 고정금리로 명목금리를 우리가 12%로 봤어요. 12%. 그래서 1년에 12%니까 1200만 원이 1년 후에 이자입니다. 그죠? 근데 자, 한 번 받는 게 낫나요?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나눠서 받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3%, 3%, 3% 분기별로 받는다면 은행 이자는 3% 먼저 이자를 받았으니까 여기 이자가 또 붙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거는 12%를 낸 게 아니라 돈을 낸 거는 12%, 12점 몇 %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갈게요. 한 번 받는 게 낫습니까?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습니까? 나눠서 받는 게 낫죠. 요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출 파헤치기 있죠. 별표 쳐놓으시고 요 파헤쳐 드릴게요. 자, 일단 가볼게요. 주택 저당 대출에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체크하십시오. 제가 만약에 출제원이라면 1번의 고정과 변동금리를 바꿔낼 겁니다. 자, 고정금리는 대출 계약 당시 약정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 상환 방식입니다. 근데 변동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을 일정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나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아까 요 기준금리 기억하십니까? 그죠? CD는 몇 개월마다 조정됩니까? 이게 바로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원이면 1번, 2번을 바꿔냅니다. 1번, 2번을 꼭 체크하시고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대출 기간의 이자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좌측이 아까 파란 색깔이 있었어요. 자, 은행은 고정을 원합니까? 당연히 변동을 원합니까? 변동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이 작년에 시험제 나왔습니다. 별표 나왔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고정금리 대출 시, 자, 지워버렸네 아까. 자, 시장이자율이 대출 약정보다 낮아진다는 게 있죠. 낮아지면에다 밑줄. 요게 26회 때 높아지면으로 나왔었어요. 낮아지면 아까 제가 무슨 상한을 유인한다 그랬죠? 조기 상한이죠. 요걸 똑같이 냈습니다. 출제원이.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시장보다 대출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돼? 대출 기간은 이자가 높아지니까 얘가 조기 상한 안 하니까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꼭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요거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문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뭐 쉬는 시간에 ES 80분은 없겠지만 자 갈게요. 자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치 기간이 끝나면 이자만 나빠다 상한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시면 원금 원리금 최증식 기억하시죠, 그죠? 요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 지우지 마세요.